노유진의 정치 카페. 정치 카페 추석 특집 이후 첫 방송이네요.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 1년 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판결이 나온 직후 한 현역 판사는 이 판결을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겠죠. 이 고사에 빗대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물론 아직 상급심 재판 남았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아무리 엉터리 같은 과거의 역사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선 얼마든지 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소식 타임라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 못합니다. 예, 어떻게 그 추석 연휴였는데 안녕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한가위 연휴는 괜찮았는데 예. 나라가 이러니까. 예. 애국적 불편함이시군요. 그리고 노회찬 씨께서는 예, 이번에 애국심이 부족한가 봐. 유구무원입니다. 예, 2번 있는데 예. 이거 좀 그런 거 비슷하지 말이 않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시리즈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슴은 찔렀지만 성희롱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살인 미수인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임라인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짚어보고요. 아, 이제 뭐 열받는다고 담배도 못 피우겠네. 담배 가격 인상 소식 비롯해서 한 주간 뉴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인터뷰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들 틈에서도 우리가 또 결코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입니다. 열흘 전에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인호 씨 문제를 전국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유진의 타임라인. 네, 오늘도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 하셨어요?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사를 글쎄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네. 그렇게 말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를 갔다가 정말 욕 나오는 영화 한 편과 욕 나오는 식당 때문에 망쳐버렸습니다. 예, 정치권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1심 판결이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초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맞았다. 그래서 이 사건 재판장이 다름 아닌 김용판 무죄 선고를 한 이범균 판사다. 그분 심리를 들어가 보니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절묘한 정치적 판결을 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딱 맞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로 그냥 넘기기는 좀 뭐하고 네. 유죄는 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또 유죄를 빼고. 때리기 뭐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조국 교수도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데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원세훈 씨를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5조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게 결국 이런 문제 있는 판결의 빌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급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1심 판결이 그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나요, 보통? 글쎄요, 이 가능성 자체는 되게 높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정작 이제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결문에서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지 여지가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라고 직시를 했어요. 예. 이걸 보면 재판부 역시 선거법 85조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86조를 의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할 때 당시만 해도 선거법 85조, 86조가 모두 들어갔는데 기소 단계에서 86조가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해야 추가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무죄를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예. 이게 판사를 위한 변명 예. 이런 거를 조금 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판사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 법정은 그런 일을 하는 곳,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인데요. 근데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판사가 그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범균 부장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걸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근원적으로 보면 검찰이 이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써야만 될 그런 법정 86조 같은 거요. 그런 거 안 쓴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또 뚜렷하게 범죄 성립이 되는데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될 텐데 검찰이 그 원세훈 씨나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의사 의도, 범죄 의도, 범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또 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뭐 총장부터 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일단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게 법언인데 유명한 법과대학 다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이 무너질 기미가 좀이라도 있으면 절대 정의를 안 세우는 범위에서 하늘이 절대 안 무너지는 범위에서만 정의를 세우는 정도로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장도 적극적으로 그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우리야 뭐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아주 소극적인 사법 소극주의적인 그런 태도 안에서 머무르면서 또 그분이 뭐 개인적인 동기가 승진이나 이런 게 있은지 없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동기를 따지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욕먹어야 될 건 검찰이다. 예. 그 점은 좀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예, 검찰의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단히 이제 그 부실한 수사를 하고 또 실제 이걸 그 축소 수사한 것은 뭐 여러 차례 지적되고 드러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그럼 이제 검찰의 어떤 유죄 입증 어떤 재반 노력의 부족으로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판사의 판결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예. 2012년 1월 달에 당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속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게 할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그런 좀 부분은, 오바다, 그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그렇죠. 그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은 권력인 MB의 지시, MB 하에서 벌어졌던 국정원법 위반 사안들, 예를 들면 MB의 그 순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제 반정부적인 여러 가지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원이 개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하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는 게 아니냐, 무죄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무권 유죄, 유권 무죄식 판결 내린 게 아니냐, 좀 보신주의 판결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승진 하나 보죠. 틀림없이 할 거야.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내년부터는 열받는 뉴스를 봐도 담배도 못 피우겠습니다. 담배값, 그러니까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서 한 갑에 4,500원을 받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담배값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하겠다.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정부 입장이지 아직 예, 이게 확정된 건 정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어떻습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현재보다 2,0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0원 인상 방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 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왜 열받아요? 저는 이거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만 하니까 문제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담배값 인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측면이 있는데 담배값이 오를수록 이렇게 흡연율이 떨어질 테니까 이제 그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이제 필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내세우기는 그걸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뭐 한 약 3조까지 가는 그런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럼 증세인데 증세하려면은 부자들 먼저 증세를 하지. 그리고 또 모자라면 뭐 이런 증세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왜 증세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부터 먼저 하느냐. 예. 더구나 동달아서 지금 주민세라거나 자동세까지도 이제 올리게 되니까 간접세 위주로 이제 증세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제 기분 나쁜 게 괜히 그 국민 건강 생각해주는 척하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척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흡연자들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뽀로로 마을에서 오셨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동심이에요? 담배를 안 태우시는 아니 저 담배 피워요. 대통령이 흡연 인구가 증세, 서민 증세가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 목적이 아니고 서민 건강을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따라서 담배값을 올린 대신에 담배 끊는 사람, 현재 담배 피우고 있는 자로서 이 담배값 인상 이후에 담배 끊는 자에게는 담배 끊는 게 확인될 때 50만 원을 주겠다. 그렇지. 뭐 그런 거면 뭐 괜찮아. 그럼 건설적이고 건전한 제안은 환영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담배값 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값 인상이 아니고요. 담배세 인상이에요. 결과적으로 담배값이 오르지만 우리 원래 어떤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죠. 직원들 봉급을 너무 많이 올려줘 갖고 생산비가 늘어서 오를 수도 있고요. 무슨 담배 전염병이 번져 갖고 입담배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그 국제 가격이 올라서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가격 인상이 아니고 모든 건 다 변화가 없는데 그냥 개별 소비세, 옛날엔 특소세라 그랬는데요. 뭐 다이아몬드, 금, 무슨 사치품, 명품백 이런 데 붙이던 세금이에요. 이 이름이 지금은 이제 개별 소비세인데 이 개별 소비세를 담배 한 갑에 2,000원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국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값 인상이 아니고 담배세 인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담배값 인상인데 저는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 모든 흡연자들이 만장일치로 담배를 끊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돼. 왜냐하면 진 교수가 막 화가 난다 하는데 뭐 돈 뺏어 먹으려고 그랬다는 오해를 하시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대통령께서 국민 건강, 흡연자의 건강 간접 협연까지. 그래서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흡연율이 팍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번 찍으시는 분들은 꼭 담배 끊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절대 1번 안 찍는 분들 이분들도 담배를 끊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금연을 위해 쓰겠다라고 그건 했거든요. 거짓말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 내가 그 담배를 살 때마다 내가 2,000원을 더 그거는 내는데 그럼 그 2,000원이 나한테 담배 끊으세요라고 하면서 뭐가 이렇게 오는. 아니 그건 아래 사람이 이 윗분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윗분을 욕보이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정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 1번을 주고도 안 찍은 분들 앞으로도 안 찍을 분들은 담배를 끊어야 돼. 왜? 세금 내면 복지부가 가지고 와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국세로 전부 개별 소비세라고 가지고 와서 재경부에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경찰 그 진압 능력 진압 장비 같은 것도 사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그런 못된 짓에 돈 보태주기 싫다. 이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그럼 이 정책은 완전 성공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흡연율 제로. 혹은 무당파만 피면 돼. 예. 무당파만. 사실은 맞지 그 담배 값을 올려서 담배로 인한 세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세수 증대되는 것도 있지만은 흡연 인구가 줄어들면 그 자체로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건강보험 등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건설적 제안을 하나 하자면 개별 소비세를 인상하지 말고 붙이지 말고 2,000원 전액을 건강증진기금으로 넣고 그다음에 담배 판매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네네. 담배 살 때 그 소비세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니까 그걸 보상해주고 남는 돈은 전부 건강증진기금으로 넣어서 우리 국민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그죠? 해로운 걸 더 적게 그러니까 흡연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비흡연자들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이 그렇지, 있거든요. 미안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내겠다. 그렇지. 뭐 그렇게 나오면 금연, 좋은데 뭐 이제 건강정진,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거 했으면 3조 원 써봐요. 근데 국민 이렇게 건강 올려가지고 요동 가지고 뭐 4대강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각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밑에 장관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군요. 각하는 진짜 진심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숭고한 뜻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못하는 게 지금 장관들의 문제라고 갈아치워야 돼. 예, 그 아무튼 저 유시민 씨는 4,500원이 되면 담배를 끊는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니 약속을 한 게 아니고 두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청취자 살아야지.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아니 근데 사실은
4,500만이 지켜보고 아니 나는 있습니다. 1번을 절대 안 찍는 사람이니까 네. 끊어야지.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얼마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 국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2,000원 얘기도 있고 2,500원 얘기도 있는데 2,500원 올리는 안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2,500원 올렸을 때 그 제일 흡연 포기율이 높은 게 아니고 2,500원 올렸을 때가 세수가 제고 제일 세수 증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2,000원을 올렸을 왜냐하면 때가 3,000원 올리게 되면은 판매량이 많이 줄어.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0원 올리자 그러면. 결국에 이 지금 액수가 정해진 게 뭔가면은 건강을 위해서 흡연 감소보다는 세수 증대가 더 우선적 목표라는 게 더 드러나는 그건 오해라니까. 그건 오해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저 각하께서 꼼꼼하시냐 하면 인자하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돈 없다고 난리잖아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담배세를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또 주긴 좀 그래. 딴 데 쓸 데가 많단 말이야. 그래도 지방재정은 또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게 주민세 2배 인상이야. 예. 응? 이게 모든 게 악유가 탁탁 만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서민 증세가 모두가 다 국민 건강을 염려하시는 각하의 그 진정한 그런 걱정 이런 것으로 인한 거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부의 논리가 뭐 예컨대 이게 맞긴 맞는 겁니까? 또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실제 담배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23.2%인데요. 프랑스는 담배값이 9,000원가량인데 흡연율이 저희랑 비슷하게 23.3%. 거기는 소득이 2배가 넘잖아 우리. 나는 거기는 와인이 맛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비 같이 피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담배 수준도 적정한 거 아닌가? 5유로면 지금 한 8,000원 이상 돼요. 5유로면 담배 한 갑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4,500원 하면 되게 국민소득이 유럽연합 중심 국가들이 우리 2배 반 정도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싼 편이라고 그렇게 올려도. 예, 이준 기자 말 좀 하게 해줍시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프랑스 저 대학 등록금이 우리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왜 안 받지 그게는? 네, 그래서 지난 2004년에 정부가 500원을 올렸었는데 5년 만에 판매량은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된다니까. 500원 올려서 그런 거야. 찔끔 올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2,000원을 한꺼번에 올리고 매년 이제 이렇게 봐서 물가 인상률이 5%씩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계속 5%씩 올려야 되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거 입각하시려나 왜 이래 갑자기. 과거에 다시 보건복지부 입각하시고. 과거에 보면은 그 담배 흡연율이 가장 높았던 해 중에 하나가 1987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전두환 호헌하고 막 국민들 데모하고 이러면서 담배 엄청 피웠거든.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에이 안 그래요. 정치 아무리 아니, 잘해도 지금- 담배 피워. 정치가 엉망이니까 담배를 더 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각하의 아주 신모 원려 아주 멀리 내다보고 하시는 모든 행정이 이거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이 아니라 청와대 쪽인 것 이 같아요. 대목에서 드러나는데 기초연금을 2배로 올려줬잖아요. 10만 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 올려줬잖아요. 왜 올려줬겠어요? 이걸로 비싼 담배 하루 한 갑씩 피우면 전에보다 2천 원 더 내니까 30일 피우면 6만 원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주민세 또 2배로 올릴 거 아니에요. 이런 등등해서 국가가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 내라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 10만 원 인상해 주신 거야. 모든 게 다 이게 일목요연하고 조리정연하게 참 행정을 잘해. 다음 주제가 뭐죠? 그 다음 주제는 그 최근에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님. 딸 같고 손녀 같은 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박기태 전 국회의장은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나는 합의를 하겠다라며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합의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처벌받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이제 이면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겠다. 형사처벌을 아니, 면하게 그거는 된다. 지금 그 성추행 특별법인가? 친고죄가 아니죠 이제. 친고죄 아니에요. 네. 뭐 합의해도 정상- 그냥 진행돼요. 정상 참작은 되는데 양형에만. 양형에만. 그건 발전적인 얘기인데. 그럼 처벌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우리가. 여튼 뭐 좀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 좀 이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분이 그 다른 분도 아니고 그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정당 있죠. 대표도 했죠. 정당 대표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러니까 있어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났다라고 하면 뭐 이건 뭐. 아니 근데 이분은 지금 물러날 자리도 없어. 새누리당 상임 고문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새누리당에서 입장 나왔나?
입장 안 나왔습니다. 조용합니다. 왜 안 나오지? 입장이 필요해요. 그냥 퇴장해야지. 보수당은 노인 공경하는 정당이니까 어르신이 한 일에 대해서 또 아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 여죄도 실토했던데 여주에 당장 그 손녀부터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접근 접근 못 금지. 만나야 되고 저 딸도 못 만나게 해야 되고 말이죠. 그 가족 접근 간의 그 금지 접근 금지 처분을.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한나라당 대표될 때도 돈봉투 살포해가지고 사실은 그 곤욕을 치렀고 유죄 선고를 받았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될 때도 그 딸을 갖다가 어디 취직시켰나? 잠깐 미국에 그 특파원인가 가 있을 때 그 거기서 낳은 딸 시민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거로다가 이제 특례 입학을 시켰죠. 훌륭한 분이네.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전 앞으로 안 나오는 건가? 죄송합니다. 이주영 기자 안 나오면 나도 그만둬 여기. 예, 이제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즐거운 뉴스 브리핑이었네. 노효진의 카페 인터뷰. 안녕하세요. 카페 인터뷰 오늘은 전화 인터뷰입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KBS 신임이사장으로 이인호 전 서울대학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우편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얼마 전에는 그 논란이 많았던 국무총리 내정자 문창극 씨의 씨와 관련해서 문창극 씨의 그 문제가 된 그 이 교회 연설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었다라고 발언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한 분인데요. 이 이인호 KBS 신임 이사장 내정자와 관련해서 전국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강성남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유선유로 또 전화로 뵈니까 또 새롭네요. 예. 예, 강성남 위원장님. 네, 실제로 만나보면은 진짜 왜 이름이 강성남인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렇지. 그렇게도 보이죠, 뭐. 예, 예. 외모만 그렇습니다. 외모만. 예, 외모만 강성남인 위원장님.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지난 4일 국회에서 전국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단체와 역사단체들이 이인호 신임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예, 이때 이인호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나치 부역자를 프랑스 공영방송에 추천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재의 상황 우리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발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기련 전임 KBS 이사장이 8월 27일 날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29일 날 이인호 씨가 내정이 되고 9월 1일 날 방통위에서 야당 측 위원이 배제된 상태로서 표결을 강행하고 이인호 씨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날 방송의 날을 지나고 4, 5일 날 9월 5일 날 KBS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를 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미리 예정되어진 각본에 의해서 어떤 컨덕터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세월호와 기령환 사장, 그 다음에 KBS 보도국장 사태로 KBS하고 청와대 한 라인이 무너졌다고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KBS 와 한 라인을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에서도 이 KBS나 MBC와 같은 그 공영방송을 정권 유지용으로 국민 여론을 갖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서 이 두 방송을 갖다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이인호 씨와 같은 그런 이제 역사관의 문제를 가진 특히 식민사관, 우편향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뭐 학계에서 그냥 자기 주장을 소신처럼 계속 얘기해오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어느 영역보다도 공익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런 언론계에 네. 아주 책임 있는 위치에 진출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난 이명박 MB 정권 시절서부터 정권의 언론 장악은 심각했죠. 그때는 정권 프렌들리 프레스만 무조건 밀어준다. 그러고 나서 4대강 사업 등을 여론하고 상관없이 밀어붙였죠.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이것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초기에는 기대도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박 정권이 들어와서는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박 정권은 친일과 독재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이 친일과 독재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부정하고 역사를 재해석해야지 현 정권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요직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2011년에 설립된 한국현대사학회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현대사학회는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한 교과서 포럼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건데요. 여기서 이인호 씨는 고문으로 있고 방통심의위원장인 박효정 씨는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학회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고 이것을 식민지 사관에 입각해서 다시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있는 데에 언론을 중요한 역할로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언론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박 정권의 언론의 보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잘 아시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였던 류라이트 학자고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했던 박효정 씨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방송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고 이윤호 씨는 이제 KBS 이사장이 됐으니 또 KBS 방송 내용, 방송 내용에 대해서 또 간섭을 할 것이고 이런 분들 친일 독재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들어가서 방송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남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KBS 이사장직 같은 자리에 대통령이나 정부와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되는 것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런 걸 넘어서서 또 보훈 인사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특정한 어떤 이념, 특히 독재라거나 친일이라거나 이 역사 관행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언론계의 주요한 자리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배치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자체가 그 자체로서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단순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다시 재구축하겠다는 것이요. 정권에 유리하게. 그러므로 해서 역사의식이라든가 사회 문화를 바꿔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4대강은 오염된 4대강은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지나면은 노력에 의해서 다시 복구될 수 있지만 오염된 역사관이나 사회관은 100년이 지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MB 정권의 4대강 오염보다는 박 정권의 언론 역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오염시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가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성남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특히 정치 카페 애청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언론과 관련된 좀 중요한 인식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이것은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MBC나 KBS나 결국엔 정권에서 자유롭지 않고 기타 민영 방송은 또 자본 권력에 의해서 또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서 독립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뉴미디어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무질서하죠. 그래가지고 깊이 있는 담론을 생성해야 될 신문 산업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매체 환경에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올바른 언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언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언론 노동자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그때그때 시민사회와 호응하면서 언론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솔직히 내부적으로 우리 언론 노동자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 개혁과 언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보면은 저는 아직 모질라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가장 시급하게 박 정권의 현재의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도 좀 방문하셔가지고 또 네. 못다한 더 많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국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길환영 체제였죠. 이게 그 세월호로 인해서 침몰하고 사실 다른 분이 호수아비 같은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세월호 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볼 때는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하트라인을 개설하려고 지금 그분을 들여온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선거 때 언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건 굉장히 테크니컬한 측면인데 지금 그걸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건데 완전히 그 역사를 다시 쓰겠다라는 역사 수종주의적인 아니 역사 다시 쓰는 거야. 자기들 자유죠. 근데 이제 방송 매체를 장악해서 공중파를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이런 역사관으로 역사만 재해석하겠어요? 그게 역사관이라는 게 다 인생관, 가치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권력주인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생각하도록 국민들 찍어내겠다는 세뇌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러다 뭐 그야말로 이념적인 차원에서 내선일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예. 울트라 BS, 예. KBS가 아니고. 울트라 BS. 예, 지금까지 카페 인터뷰였습니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요즘처럼 뉴스 보기가 겁나는 때도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는 대형 사고들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또 더 잦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사회에 분명히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상을 분석해서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참사를 분석한 책 내릴 수 없는 배를 출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생태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옹군은 잘 지내나요? 아, 걔는 잘 지내요. 예, 지금 고양이가 마당인 애들까지 해서 예. 4마리가 주로 살고 예,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데까지 하면 10마리 돼요. 10마리요. 그거 그 뭐죠? 그 사료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만만치 않아서 국산으로 바꿨어요. 국산 사료로. 예, 최근에 그 출판하셨죠? 내릴 수 없는 배. 어떤 책인지 또 어디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세월호 끝나고 나서 예, 좀 이상하더라고 사건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모아보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과를 보면서 이걸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배에서 생긴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하면은 양념으로라도 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사람들도 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책을 급하게 썼고 출판사는 웅진에서 나왔거든요. 예,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100일에 맞춰서 나왔어요, 책이. 예, 책이요. 예. 아, 그때 많이 울었죠. 지금 뭐죠? 그 어디 살고 계시죠? 낙향을 하셨죠, 거의. 낙향은 아니고 시내 한가운데인데 예. 북한산 자락. 북한산 자락 아래에서. 원래 거기가 고향이에요? 아현동이 고향인데 오. 조금 안쪽으로 갔죠. 건강 때문에 안쪽으로 가신 거죠? 아파트 살다가 예. 몸이 워낙 안 좋아서 단독주택 옮기고 나니까 조금 낮았습니다. 예. 제가 갔던 그 집, 그 집 건너편 쪽으로 그 집 건너편에 이사 갔어요. 예. 그 밖에도 지금 뭐 팟캐스트
운영하고 계시죠? 원래 나는 꼽살이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둘째가 한 2주 후에 나오거든요. 아, 에? 언제 나와요? 예. 건강에 아무 지장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인 출퇴근 시켜줘야 돼서 예. 출퇴근 시간에 꼽살이 녹음해서 거기는 못 가고 지금 여기는 와 있거든요. 선대인이 알면 이제 막 몰아갈 거야. 아, 선대인 씨랑 지금 같이 하는 거. 같이 일로 오면 되잖아. 선대인 김미아, 용민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아, 같이 하고 그러시구나. 있죠. 예. 예. 산업사회는 스마트 시대 정보화 사회로 진화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정작 현실을 보면은 이게 장밋빛이 아니에요. 뭐 불확실성 그리고 또 아주 전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만 뭐 보십시오. 이런 위험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개장을 보면서 또 그 주변에 뭐 싱크홀 물론 관계는 아직 없다고는 하지만 싱크홀 사건이라든지 뭐 석촌호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일각에서는 거기 좀 불안해서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아, 미안한 얘기인데 예. 제가 2년 전까지 거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2년 전에 팔았어요. 예. 근데 좀 미안한데 거기 지하수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 좀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집값이 좀 내려갔는데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지하대수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표에서 가까운 데 있는 거 말고 좀 깊이 있는 게 서울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현황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니 땅에 관심 많은 나라에서 참 땅 연구도 안 하고. 아, 땅 위에만 관심이 있지. 땅 땅 밑에는 위에만. 관심이 없지. 근데 그 뉴욕 같은 데는 밑에가 화강암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거든요. 예. 1920년대 그걸 조사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린 건데. 1920년대 이미 참. 그러니까 아니 그때 호수도 인공으로 만들고 안전한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구분해서 도시계획에 갔어요. 3.1운동 다음해입니다. 참. 아니 20년 되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그냥 고층 빌딩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에 올린 데는 사실은 그 싱크홀 문제가 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국에 올린 몇 군데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지금 모른다라고 지금. 근데 이거 싱크홀 문제가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건물을 딱 지어 놓을 때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지하수를 퍼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에 공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견디다 한 3, 40년쯤 지나면 갑자기 그냥 확 같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과거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언론에 지금 이슈가 돼서 그런 건지. 일단 3, 4호선 지나면서 예. 지하철이 깊어졌죠. 아, 지하철이요.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높은 빌딩은 안 지었는데 30층, 40층 올라가니까 지하로 깊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지하철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퍼내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폭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다 찾다가 마르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같은 게 몇 군데만 스파트로 하지 전체적인 지하수 지형도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근데 이상한 게 예.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좀 엉뚱하다 싶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민감하죠. 뭐 주택가에 그 노인 생활 시설이나 장애인 생활 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막 길 막고 냄비뚜껑 들고 나서 두들기면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근데 발밑에 매일 아침 차로 출퇴근들 하고 그러는데 애들 뛰어놀고 발밑에 그렇게 그 동공이 생기고 이런 데는데 이렇게 조용해요. 그 동네 살아보셨다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수문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수문학. 네, 그 순수 학문인데 지구과학 뭐 이런 데서 하는 수문학이 우리나라에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건에 관련된 거로는 돈을 많이 집어넣는데 네. 순수 학문 쪽에 가까운 수문학 쪽에는 별로 돈을 안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문학이 뭐예요? 하이드롤로지인가요? 그래서 아, 수에 관한, 그러니까 물에 예. 관한. 물에 관한 네. 거. 아. 아니 근데 주민들이 왜 데모를 안 하냐고. 모르니까요. 아. 근데 제가 그 잠실 쪽에 살다 보니까 한 7, 8년 살았죠. 비가 조금만 와도 왜 물 차면은 차 운전할 때 쫙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생겨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지대더라고요, 이게. 그 저지대이고 그 밑에 조사도 잘 안 되고. 아, 강남이야 뭐 원래 뭐 저기 높은 쪽 말고 잠실 이런 데는 다 하천부지 모래바디 뜬 대신 신도시들 아니에요. 다. 여기서 물 조금만 많이 와도 막 잠기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고층 건물을 올리고 더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데모를 안 한다 위험성을. 싱크홀도 옛날 싱크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뭐 단양 고수동굴.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낸 싱크홀은 돈 버는 어떤 이게 네.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들은 거의 보면 일종의 인위적 위험, 인위적 그 재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이 생겨난 인위적 인간의 힘이 가해지면서 생겨난 어떤 그런 이 그 지하의 변화 현상이 만들어낸 게 싱크홀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생긴 마을들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쭉 내려오는 북악산부터 그거는 살은 안 팠어요. 있는 대로 하고 수로를 그대로 확보해서 뒀으니까 괜찮은데 광화문은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잠겨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론이 발달하면은 자연 상태를 보면서 이제 거기 적응돼 있는 건축을 하는데 우리 토목공학이 아직 그 상태까지 못 갔거든요. 아주 근대적이구나. 근데 이것도 지나친 상상작이고 옛날에 쓰촨성 대지진 예, 예. 중국에서 났을 때 뭐 그 지진이 왜 났냐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가설 중에 삼엽댐 예. 때문이라는 예, 예. 가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양을 물을 가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일정한 균형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를 자연 상태에 없던 물을 막 수천억 톤을 이렇게 가두니까 당연히 그 압력이 작용을 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났다 이런 이론이 있던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리도 잠실에 뭐 100층짜리 새로 짓고 뭐 그 밖에 60층짜리 50층짜리 이렇게 계속 올리면 그거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나? 그런 구 서울이라고 이제 옛날에 서울이라고 불렀던 데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확장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 보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아까 이제 위험사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리백의 위험사의 가장 큰 태제가 그 현대사에서 위험이라는 게 경제적 빈부격차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슬픈 얘기인데 아는 사람한테는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도 적고 정보 격차 때문에 위험도 더 생긴다. 지진의 예를 들면은 중남미에서 지진이 날 때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몇만 명씩 죽거든요. 인도 이런데요. 예, 그래서 그때 클래스 퀘이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스 퀘이크가 지진인데 얼스 대신 클래스를 넣으면 이게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진이 와도 중남미에 오면 몇만 명이 죽는데 그 규모가 일본에 오면은 뭐 10명, 20명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데는 그 집 기초도 뻔하잖아요. 나무로 대충 짓고 뭐 돌 좀 올려놓고 사람들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런 슬럼에 오면은 수만 명 죽는다. 그런 현상이 무섭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 시내 그 전체 그 26개 행정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세 미만의 아동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확률. 예. 예. 어린이 그, 교통사고. 예, 예. 예. 옥 외에서 예, 집 예. 바깥에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그 잘 사는 몇 개 구하고 강북에 못 사는 몇 개 구하고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 예.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재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순수한 자연재해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재해는 사실 인재이기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잠실 롯데월드 그 지금 개장했죠? 아직 안 했죠. 프리오픈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복잡한 말을 써가지고서 영어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리오픈이. 개장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사람들 와서 볼 수 있게 해줬는데 한번 예비 구경을 관람시킨 홍보용 영화를 주로 이제 틀어주고 예. 여기 안정돼 있다. 뭐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 속초호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물 빠지는 거? 예. 계속 물을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천호수 자체가 원래 인공호수였고, 예.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물이 빠진다는 근데 거예요. 그 물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석촌호수는 물이 빠지고 그리고 물이 빠지기 때문에 물을 채워야 되니까 제1롯데월드 공사장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걷다 퍼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강 물도 뭐 퍼온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한강물 퍼서 그 수 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평소에 빠지는 것 이상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도 끌어다 놓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지하수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은평 뉴타운 할 때. 예.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때도 이제 고층 빌딩이 진간 내동 외동에서 북한산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데 지하수가 괜찮냐. 그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청계천 만들 때 그때 그 청계천 원수가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넣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모자르니까 한강에서 역류시키는데 예. 그러면 지하철에서 계속 지하수를 빼서 청계천을 흘리면은 예. 거기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책이 있느냐. 없죠 그것도. 지금 그 지하철들 괜찮은가 모르겠네.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사는 날까지 계속 살다가. 지하수가 흘러나오니까 그걸 지금 빼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서울 전체가 사실은 그러면 언젠가 뭐 거대한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경우에 그때 이제 따라서는. 지하수 쭉 보니까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게 너무 적더라고요. 예. 그 히로시마라는 도시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하철이 없고 트람이라고 부르는 노면 전차만 전차.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빌딩도 안 올리고 지하철도 안 넣거든요. 잘 살아요. 근데 히로시마 일본 내에서 중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도시계획하면서 밑에 사정을 좀 살펴보고 한 건데 우리는 그냥 대충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그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부천 뭐 어디 뭐 그 전국 곳곳 도로에서 지금 싱크홀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옛날부터 있었겠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계속 그게 보도가 돼서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최근에 또 주상복합 등 해서 예. 그전에 없던 고층 아파트들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저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일산이나 분당에 높은 아파트라면 몇십 층 안 되거든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하대수층이나 혹은 그 근처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건 다 거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계획 짜면서 눈에 보이는 도면 딱 놓고서 표피 중심으로 했지 그 안에 생태적인 거라든가 지하는 검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요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의 사정들, 예. 그 다음에 자연의 상태들, 거기다는 생태계라든지. 근데 그게 이제 건물 지어서 돈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돈 문제만 아니라면 지질 조사도 충분히 하고 이제 안반이나 예, 예. 지질 그 지하층 조사도 지하수 조사도 하고 안전과 관련돼 있는 설계상의 어떤 장치들도 충분히 하고 건축 자재도 또 만약의 경우에 네. 대비해서 충분히 넣고 부작용이 있으면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부대 조처를 취하고 하겠지만 지금 집 지면 다 돈 아니에요.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집 지어가지고. 뭐 평당 350, 400 지금 예. 근데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선진국에서는 미쳤다고 그럼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안전하게 짓느냐. 거기 돈 많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돈 많다 하더라도 근데 아니요. 근데 꼭 뭐 돈의 문제는 이제 연결이 그게 아니라 되겠지만은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쵸. 어떤 예. 관점과 철학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죽으면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의 목숨값을 얼마로 보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을 높이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비용을 쓰게 되는데 사람의 목숨값을 낮게 보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제가 그 노원구 있잖아요. 노원구가 공장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주택가만 있는 베드타운인데 근데 거기가 서울시에서 이 공기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지금 뭐 분지나 이런 어떤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도시 설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지하에 물 흐름이라거나 물길 같은 것까지 다 살펴야 되는 것처럼 건물을 갖다가 집단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한 그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200만 호. 예, 대규모로다가 예. 아파트 지을 때 200만 호 건설. 그때 그 상계동 지역의 예. 그 공기의 흐름 있잖아요. 바람길. 예. 그게 동대문에서부터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이제 바람길을 갖다가 막는 식의 집단 건축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구나. 환기가 안 지역 되는 전체가. 거예요. 예. 바람길 개념이 독일의 이제 그 오래된 산업 도시인데 완전히 오늘서 망한 슈투트가르트 할 때 그때 도입됐거든요. 8, 90년대 우린 그런 거 알지도 못했죠. 근데 슈투트가르트에서 했던 그 바람길을 또 이명박 시장이 갖고 와가지고서 고층 빌딩을 짓는 이유로 또 썼어요. 그 바람길을 막을 테니까 이건 친환경 건축이다. 좀 봐줘라. 저 위에 있는 바람을 밑으로 갖고 내려온다는 아니 건가요? 옆에 배치할 때 바람 흐르도록 할 테니까 이거 좀 봐줘라. 그래서 그 슈투트가르트 바람길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긍정적 요소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강남의 귤이 강북에 오면 탱자가 되는 거.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 구체적으로 그 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내릴 수 없는 배 예.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쭉 본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놀랐던 거는 이게 저는 처음에는 배가 제일 싸다. 그래서 좀 가난한 동네 학생들이 배 탄 거다라고 생각하고선 쭉 구성을 해서 자료를 모아 보니까 첫 번째 벽이 뭐냐면은 안 싼 거예요. 편도 71,000원인데 예, 그 정도 돈이면은 저가 항공 그보다 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00원 안짝만 주면은 그냥 비행기 탈 수 있거든요. 예.
싸서 탄 거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안 싼데 탔다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 보니까 그 2011년부터 교육당국 쪽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비행기 말고 낭만이 있는 배를 타고 불꽃놀이도 하고. 가라. 그래서 그걸 보낸 첫 번째에 보니까 부산항만청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음. 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태웠냐를 보니까 그때쯤부터 한국의 연안여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손님이 줄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때쯤 고유가가 있었고 그다음 저가항공, 그다음 고속철이 다 보급이 되니까 굳이 배를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안여객선들이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정부는 그거를 태워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학여행을 그 수를 돌린 거죠. 아, 좀 그렇게 되는군요, 그게 또. 그래서 2012년에 대표적인 페리가 제주 부산 구간 있잖아요. 그게 손님이 없어서 서요. 예. 그러다 고등학생들 페리를 태우고 난 다음부터 작년에 다시 그게 돌아오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태운 거 아니냐.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처럼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도시락에다가 꼭 보리 섞어라, 뭐 섞어라, 도시락 검사 하듯이. 아니 뭐 그 정도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예,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연안역의 그 어떤 물동량이나 이런 걸 늘리려고 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 버라이어티쇼라고 하죠. 그 예능 방송에서 또 그 세월호를 타고 불꽃놀이하고 이런 걸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낭만의 여행, 불꽃 여행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만 안 나고 안전하게만 운행을 했으면 뭐 비행기로 가서 제주도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또 친구들끼리 그렇게 긴 시간 배를 타면서 갑판에서 뒹굴고 놀고 하면서 불꽃도 쏘고 괜찮죠.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보면 그거잖아요. 뭐 사고 안 나겠지 뭐. 나면 아이 나겠어?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적으니까 화물을 과적하고 그렇게 간 거 아닌가? 결국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그나마 또 웃긴 거는 우리가 못 살 때도 우리는 배에서 일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은 세 배를 타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격차가 굉장히 줄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 타고선 이제 퇴출시킨 버리면, 배를 사오게 된 거예요. 세월호가 이 일본에서는 그때 정전 한 번 난 거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 물어보니까 한 15년쯤 되면은 법이 그래서가 아니고 쩐주라고 부르는데 왜 배 살 때 돈 빌려줘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슬슬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 배 사고 나면은 너도 망하고 빌려준 나도 망하니까 팔아라 하면 그걸 한국에 사오게 됐어요. 산업은행에 돈을 댔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되니까 우리는 20년 된 배부터 지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장이 된 거예요? 우리 그걸 싸게 이명박 선생 먹히니까. 때 이 배 수명을 20년에 30년 늘려줬죠. 아니 뭐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도 20년만 타야 되니까 새 걸 살 수밖에 없는 사는 수밖에 거죠. 없었는데 10년을 늘려주니까 아예 20년짜리 사가지고서 10년 동안 열심히 돌리면은 오히려 그게 싸다.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배가 보니까 이게 그 가고시마에서 예. 그 오키나와까지 가는 가고시마 바로 옆까지 갔는데 항구는 못 가봤거든요. 예.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배는 안전한데 이게 현해탄만 넘어오면은 개조하고 바꿔서 진짜로 불안한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가족 여행하면 그런 배들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다녔던 배 중에 하나겠죠, 그게. 그때는 안전했죠. 저는 안전했었는데 왜냐하면 딱 타보면 이게 침몰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딱 타면 굉장히 넓고 항공모함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월호도 그런 느낌 없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인데요. 2, 3만 톤 되면 진짜 큰데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배라서 느낌상은 큰데 충분히 안전할 만큼 크지는 또 않아요. 아니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페리만 타봐도요. 차 수십 대 싣고 예. 사람 수백 명 싣고 이렇게 한 2시간 오면 완도항에 내리잖아요. 예. 저는 인천선을 안 타보고 이제 제주 완도급만 몇 번 타봤는데 그 정도 그 몇천 톤 되지도 않아요. 그 정도도 타면 크게 풍랑이 일거나 그러지 않는 날은 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그 배가 가라앉으리라고 우리 학생들이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게 못 느끼는 거지 승객들이. 이 롤러선이라고 부르는 배 밑이 열려서 글로 배를 실잖아요. 네. 그 큰 배는
기중기를 들어서 배를 실는 수밖에 없는데 밑이 열리니까 그런 배는 사실 위험해요. 일단 사고가 나면은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완전 밀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치. 예. 최근에 난 큰 사고들은 대부분 그런 이 롤로선 형태의 페리오에서 많이 났죠. 예. 이게 지금 그 무게중심 연매라고 넘어간 건데 지금 그 밖에도 뭐 또 어떤 문제가 새로운 사실이 있나요? 좀 발견하신? 일단 교육부 관련된 게 제일 컸고 예. 그 다음에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3년도 건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93년도에 서해 페리오가 있었잖아요. 예. 저는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건너 알던 경제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배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예전에 KDI 밑에 금감원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국감 치르다가 국감 때 이제 공을 세우니까 밤새고 그래서 좀 쉬어라 하고 집단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거죠 거기서. 그때도 한 300여 명. 예. 예. 근데 요번에는 경제학자들 안 죽었는데 그때는 경제학자 한 7명인가 죽었거든요. 일곱선. 그래서 저는 곧 잘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했던 대책 중에 길게 보니 유일하게 남은 게 원래는 그 전까지 그 연안역의 관리를 해수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VTS라고 부르는 관제 업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부에서 했고 입출항 관리도 정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고 끝나고 나니까 민영화 시킨 거예요. 민간에다 넘겨버렸죠. 예. 왜냐하면 그때 사고 났으니까 장관도 잘리고 뭐 옷 벗고 막 혼났잖아요. 민간으로 넘기면 혼날 일이 없으니까 밖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호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를테면 배에 차 너무 많이 태웠다. 그러면 이거 공무원 시켰으면 낫을 거예요. 공무원은 복지부동이잖아요. 차 한 대라도 더 실으면은 안 된다 그러죠. 딱 내밀고서 나는 그거 모르겠고요. 이거 내리세요. 안 그러면 배 못 가요라고 할 텐데 이게 민간 업체가 되니까 차라리 해경이 직접 컨트롤을 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운사들이 낸 회비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컨트롤을 시키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네 월급을 내가 주는데 너네 왜 이러냐. 그게 세월호 때 과적의 원인이거든요. 그 VTS라고 돼 있던 관제 업무도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정부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93년도 서해 페리오 이후로 더 위험해진 거죠. 그 이런 문제들이 좀 뭐랄까 그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실행이 돼서 낱낱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특별법이 아니고 물론 진상규명은 그렇게 다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지금 세월호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조직 개편안 같은 거 국회로 보내놓은 거 예. 그거 보면 내용이 그냥 기존의 행정기관들 정부기관들 이리저리 찢어 말겨가지고 새로 편성하는 거지 이 업무 자체를 이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식으로 가 있던 걸 다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이런 내용은 별로 없지 않나요? 일단 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역의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예. 이 얘기는 지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9.11 때 부시가 했던 방식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그다음에 총리가 있는 나라는 총리가 이런 재난 대규모 사건은 직접 관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러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뭐 이런 큰 사고가 벌어지면은 모니터 이렇게 띄워놓고선 바로 직접 명령하거든요. 미국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게 없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 참사 났을 때 그때가 노무현 당선자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거는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 NSC 내에다가 재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때 마침 NSC 의장이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시스템이 돌았던 게 왜 서해 그때 유조선 터진 적 있었죠. 그때 이 시스템이 태안 유조선 예, 예. 사건 때. 네. 그때 이 시스템 돌아가지고서 규모에 비하면은 초기 방제 성공한 거거든요. 초기 방지 못했다고 욕 되게 먹었는데 그때. 아, 규모에 비하면 욕은 잘을 못했는데 지금도 그때 이 보험 어떻게 돼 있는 판결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초기 방제가 그래도 이 큰 규모였는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다. 그때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해경청장이 뭐 예산 얘기하고 장비 부족하다 그러니까 막 중국서 가져오시오 어디서 가져오시오 돈 없습니다. 그 돈 나중에 뭐 하고 일단 해놓고 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고 못하면 정부가 부담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 기억나요. 그 시스템이 이미 상황이 파악되고 온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해경청장이 브리핑하면서 막 어벙 떨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어벙 떨지 말고 비용만 얘기해라. 근데 그거를 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게 됐다가
서해 해전 났을 때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청와대도 상황을 모르니까 하드웨어는 복원시켜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장치는 있는데 지금 운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는 안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 예. 그거는 총리실에는 없거든요. 아니 그걸 그걸 쓰게 되면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9.11 때 이제 그 국토안보부인가요? 그걸 만들면서 백악관이 안 한다. 지금도 우리처럼 했거든요. 그러다가 카트리나 때 터졌어요. 뉴올리안스 예, 예. 카트리나 잠겼을 때 소방청 있고 그다음에 그 국가안전부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있는데 누가 여기를 관할해야 되느냐는 걸 이틀 동안에 서로 손을 안 맞다가 수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백악관을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9.11 카트리나 거치면서 다시 백악관을 갔는데 우리는 지금 세월호 거치고 나서 9.11 때처럼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라고. 그리고 카트리나 한 번 더 생겨야 되는 거 지금 이게 시스템 돌아오려면. 책임지기 싫다 그 이거죠. 청와대 그러니까. 지하벙커에 소위 지하벙커에 네, 네. NSC 옛날 상황실 거기를 보면 이제 원형이에요. 실내가 예. 벽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집권 경험이 있어. 원형 반쪽이 장관님 같습니다. 예, 원형 반쪽이 다 모니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니터는 이제 행자부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쪽에서 검역소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그 CCTV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돼서 뭐든지 간에 질병, 재난, 뭐 전쟁 뭐 이런 게 터지면 최대한 거기서 실시간으로 이제 국정상황실 통해서 연결이 되고 필요하면 거기 이제 NSC 멤버들이 거기 들어와서 직접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짜놨었는데 원자력 발전소도 다 뜬다고. 예, 예. 그거 다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띄워놓고. 초기에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1, 2, 3호 정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뭐 우리가 동영상 모두 대충 올라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헬기 쪽에 있는 그 TV로 보고서 거기다 이제 마이크 열고서 뭐 누가 거기요 들어가세요 깨고 그러면 이제 정장이 막 그럴 거 아니야. 뭐 위험하고 어쩌죠. 들어가라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경우 외에는 살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시스템을 지금도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뭐가 잘못되면 책임이 글로 와요. 행자부 그 없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도 드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있으면 책임이 더 커. 아, 그건 이후 문제고 이미 벌어진 사고에서도 그런 것을 왜 못 갖췄느냐 이런 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행자부 보고서에 보면은 가장 좋은 시스템은 청와대에서 하는 건데 모든 건 다 장점이고 단점 하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지.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그 국민의 지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시간 통신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그때 사스가 덮치고 나서 중국 홍콩 쪽에 우리도 사스 때문에 그 시스템을 처음 갖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 왔을 때 다시 그걸 보강을 해서 그때 한번 훈련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복지부 장관. 예, 예. 그때 이제 어느 지역에서 AI 인체 감염이 대량으로 났다 이런 가상적 상황을 놓고 각 부처 관련 부처들이 협조해 가면서 현장에서 대처하고 이쪽에서 이제 상황을 점검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이 시스템을 훈련을 하는데 한 30개 나라에서 참관을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IT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이 좋고 그 공공기관들이 그걸 연결을 하면 자체로서는 각 부처마다 그게 잘 돼 있어요. 문제는 연결. 예, 여러 부처들이 업무가 다른 여러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거냐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안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위기 때 이 총리실이나 그러니까 총리가 있는 나라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놓는 거는 그 사람이 군대 수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예. 급할 때는 민간이든 군이든, 시설이든 네, 뭐 네. 가까이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예. 가장 신속하게 가라는 동원할 수 있는 게 건데. 사실은 군이잖아요. 그 수찬성 지진 때도 보면은 그 윤자보 총리가 그럼요. 오히려 인민해방군이 바로 가잖아요. 국가적 위기 재난으로 한 위기 때 오히려 총리가 확 부각된 게 그럼요. 군인들 보고 못 간다 그러니까 밤새서라도 가라. 그러고 네. 물속에 목까지 잠겨서 서로 손잡고 인간 사슬 만들어서 사람들 구해내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재난 쪽 관련돼 있는 분한테 제가 이제 자문을 구하니까 요번에도 배가 이렇게 내려갈 때 군함이 빨리 가서 기중기를 걸어놓고 있으면 막진 못하더라도 딜레이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군대 시설을 늘 사용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통합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안대로 하면 총리가 하는데
총리가 이럴 때 무슨 장관에 전화 걸어서 나 총리인데요. 그 배 좀 가야겠어요. 그러면은 군인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총리가 미쳤나? 그 지가 뭔데 너한테 전화해? 뭐 일단 이 전화 끊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이다. 그러면은 지휘권 내려오 있으니까. 경찰까지는 총리실에서 돼요. 그 되죠. 이제 경찰청이 행자부 요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경험을 보면 이런 상황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생기는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 터지면 경찰을 동원을 해야 돼요. 이 차단선을 치려면. 폴리스 라인. 예, 농민부만 가지고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이게 늦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행자부하고 협조해서 총리실에서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행자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가서 곧바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저지선을 치고 이제 다골이 이동하는 거나 소 이동하는 걸 막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단선을 치는 건데 그걸로도 부족할 때는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각 지역마다 향토 사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총리실에서 국방부는 못 움직여요. 안 되죠. 이거 예, 대통령이 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청와대에서 움직여야지 가능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도 아까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 외에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테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도 재난이나 테러는 마찬가지잖아요. 시스템이. 테러 때도 군인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앞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떤 공무원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럼 임명하고 인선해서 만드는데 빨리 해야 1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정화되는데 또 2, 3년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1년 후에나 생겨요. 그리고 2년 동안은 계속 사고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건데 해경 없애고 사고는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임기 중에 바닷가에 사고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해경한테 전화하면 해경은 우리는 없어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가요라고. 아니 별로 그 부하들한테 명령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전화 걸면 해경이 아닌 딴 데 가겠지 전화가. 근데 오석훈 박사님 연구 2탄 나오는 거야. 해경은 없다. 오석훈 박사님도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세요? 저는 어디 강연 다니면 예. 그 왕왕 받는 질문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던 나라긴 하다. 근데 요 근년에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시기에 뭐 하늘 바다 땅에서 다 이런 사고가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일어나냐? 예, 그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 저는 박사께서 답은 이렇게 해요.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잘못 뽑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재난자본주의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용어 자체는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그 여성 학자이고 그런 분이 이제 써서 유행시킨 건데요. 쇼크 독트린이라고 이제 소위 신고전 악파의 태도에 해당하는 밀턴 프리드만이 중남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그거 분석하다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패닉이잖아요. 다 무섭고 정신없고 슬픈데 그래서 이 이성이 정지한 동안에 지배하는 쪽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해버린다 그때. 오히려.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식으로 치면은 IMF 경제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실직되고 파산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미국식 자본주의를 팍 집어넣었잖아요. 아무도 정신 없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카트리나 때도 9.11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슬퍼하는 동안에 그 국토안전부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거는 테러를 주로 하는 방첩부잖아요. 근데 미국 보수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CIA 같은 거 또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네 하고 싶은 수건 사업을 했다. 근데 우리도 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재난자본주의를 작동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작게 얘기하면은 맨 처음한 조치는 그러니까 행시 5급을 반으로 줄여서 다르게 뽑겠다. 그럼 원래 우리나라 부자들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행시 없애고 그냥 면접 보고. 왜 행시를 없애는 게 좋아요? 그 전에 그 어떤 외교부 장관 사건 때 그 딸. 우리가 똥돼지 사건이라고 불렀잖아요. 맞다. 그 수많은 똥돼지들이 원했던 거는 시험 보지 말고 그냥 특채로 하면은 외국에 살고 뭐 언어도 그러니까 몇 개도 잘하고 스펙으로만 뽑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애들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들이 절대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보다 이제 입학 사정관 제도가 더 유리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대학 입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을 뽑을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도 합의를 봐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이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살아남은 한 고2 학생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안 벌어지는 거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행시가 있어야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행시를 없으면은 부자들이 주로 들어가니까 그거 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사건이고 아까 얘기한 이 소위 이 국가 안전 시스템도 이런 거죠. 대통령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앞으로는 이 사건에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고 제도상으로 책임질 일이 절대 없게 만드는. 아, 지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총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법을 완전히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앞으로는 저한테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 사고 나도 그러니까 해수부가 그랬잖아요. 서해 페리오 이후로 요번에는 해수부가 어떤 욕도 안 먹잖아요. 왜냐면 그때 민영화 시켜놨으니까요. 거기다가 교육부는 교육당국이 법적은 아니더라도 그 수학여행 가는데 권유도 했고 안전관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격상됐잖아요. 교육부 입장으로 보면 더 좋아진 거지 사고가 났는데. 대책이 지금 듣고 보니 그러네. 아니 법적으로는 자기 뭐 그냥 공문 별첨해서 보내준 것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쳤더니 자기네 수장이 올라가서 부총리를 갖게 됐잖아요. 그럼 사고 나서 힘든 사람들은 다 나빠지고 자 지금 고통받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DTI, LTV 푸는 것도 세월호 이후로 나빠진 경제를 풀기 위해서 이명박도 못 풀었던 규제거든요. 그게. 그런데 세월호에 걸어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값 오른다고 그러던데. 집값이요? 예. 강남의 일부 재건축에서 아니 강북도 지금 어저께 뉴스 9시 뉴스인가 보니까 막 모델하우스에 사람 몰려들고 청약제도 또 폐지해가지고 막 실수요자가 몰려들고 있다 이런 뉴스 막 나오던데 그거는 집 사라고 부추기는 건가? 지금 불씨를 살리려고 언론들도 함께 언론들이 노력하고 애를 있는 쓰는 거죠. 거죠 지금. 선대인식 전문 용어로는요 토끼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끼머리. 토끼머리가 뭐예요? 이게 불 피워가지고 토끼를 몰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죠. 토끼굴에 이 연기 집어넣어서.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때 그게 장기 변수잖아요 집값에. 예. 근데 가처분 소득은 지금 줄고 그 다음에 담배값 올리고 다 이 지금 간접세 올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력을 줄이는 거잖아요. 가처분 부채를 늘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처분. 부채. 그러니까 지금 그 재난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고 그때 이제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정책들을 마구마구 그러니까 그게 집어넣어서 이제 정글자본주의로 가는 그런 정책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평소에는 잘 못하고 있다가 사회가 딱 정지한 순간에 이 대책법이라고 해서 빡 던지는 하긴 그래. 그 영리 의료법인 문제만 하더라도요. 지금 의료법을 그냥 놔둔 채로 시행규칙 개정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그게 엄청 큰 문제여가지고 좀 태평성대에 그런 문제를 하나 하려면 엄청 사회가 시끄러워요. 100분 토론에 10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도 해결이 안 나. 근데 지금은 이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고 정신이 없고 막 여야가 엄청나게 대치하고 이런 와중에 옛날 같으면 100분 토론 10번 해야 될 이슈가 한 50개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재난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거거든요. 그 있더라고. 예. 크루즈 산업 육성. 크루즈 산업 육성법. 지난번에 정태인 교수가 얘기했잖아. 그게 원래 이 세월호에 학생들 태운 거랑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4대강에 배를 보내려면은 크루즈 산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박근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던 시기에 딱 세월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위원장이 박영선 위원장이었는데 지금 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국민 정서 안 맞는다. 서 있었거든요. 그게 민생 법안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카지노를 배에서 엄청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걸 관리해주는 민간 업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관폐하라고 부르는 관폐를 또 하나 만들겠다거든요. 그럼 이게 세월호 때문에
섰다가 다시 올라갔으면은 인간적으로 이를테면 이런데 구명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지는 비정규직 선장 안 쓰겠다 최소한 뭐 몇 글자라도 고치는 척 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면서 이게 청년 고용을 늘려준다라고 완전 민폐법안인데 이게 민생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침체됐다. 그러니까 빨리 극복하고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면서 막- 세월호 사건 10번쯤 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만드는 게. 그러니까 크루즈 배를 그냥 대규모로 띄우는 건 좋은데 아니, 진짜 모양새로라도 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는 뭐를 강화하고 이런 구명정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 정도는 넣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올리면서 이게 민생법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일종의 이게 퍽치기 비슷한 거다. 치겠지 진짜. 무슨 재난자본주의를 작동시킨다는 건 퍽치기 비슷한 거 아니야. 뒤통수 팍. 하여튼 누가 쳤던 돌이 떨어졌던 낙석사고가 났던 정신 없을 때, 예, 그때 막 그냥 지갑 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책 정리하면서 거위의 꿈 노래를 들으면서 마당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절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봐야지 내가 울고 있으면 지금 이게 계속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왜 요즘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냐 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랬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IMF 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가 이제 비행기의 구조 결함, 조종 미숙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뭐 하필이면 왜 박근혜 정부 2년 차부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날까 이렇게 보면 그냥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켰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기체 결함도 원래 있는데 정비 불량도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지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6년 차를 시작한 건데 그 7년 차부터 사고가 많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되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바퀴는 10,000km 뛰고 뭐 10,000km, 20,000km 뛰고 갈아주고 뭐 오일은 5,000km 뛰고 갈아주고 뭐 그렇지만 오일 5,000km에 안 갈아도 돼요. 10,000km, 15,000km 달려도 차는 굴러가요. 근데 너무 오래 안 갈아주면 엔진이 타버리거나 또는 펜벨트는 뭐 7,000km에 갈아라 이랬는데 안 갈고 가도 10,000km, 15,000km도 가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펜벨트 탁 끊어지는 거지. 꼭 그러면 애인 데리고 가는 날 수준. 이게 꼭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비 불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연고주의, 부패 이런 정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5, 6년 동안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뭘 받을 때도 눈치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할 거는 어느 정도 하면서 슬쩍 봐주고 이런 정도였고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난 한 7년 동안은 그냥 내놓고 주고받고 그냥 뭐 걱정 별로 안 하고 해먹고 이게 한 6, 7년 오면서 펜벨트 달아가지고 끊어지듯이 사방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빈부격차가 이제 위험도 하고 상관이 있다. 근데 그건 상관 있는 건 사실인데 좀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산업화가 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재해로부터 더 안전해질 걸로 우리는 보통 기대하죠. 생각하는데 실제 나타난 그 재해 발생 건수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더 잘 살수록 전체적으로 보면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인류 그 공동체 자체가 또 개인도 그렇고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도 그럴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빠른 속도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 살고 더 활동력이 옛날보다 많잖아요. 옛날에 뭐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갈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도 생기다 보니까 그 비행기도 떨어지는 사고도 생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절로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데 이 안전에 대한 어떤 투자나 또는 그 사전 규제라거나 이 준비를 갖다 어느 정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자유평등 평화 프랑스 혁명 때 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이렇게 합의됐던 게 그 세 가지라면은 자유평등 평화 안전. 이제는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이 안전이 그만큼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이 안전 문제는 하나의 그 파트를 이룰 만큼 그 중요한 그 이 지향하는 가치로 모든 후보가 설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국가 운영을 갖다가 이 안전 문제 안전보다는 경쟁으로 인한 수익 창출에 더 많은 방점을 짓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계속 등한시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빈부격차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덜 안전한 사회. 안전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대통령의 안전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거죠. 청와단에서도 직무 공간을 여기저기 옮겨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지 몰라도. 지금도 세월호 이 재발 방지를 우리가 특별법으로 요구하니까 재발 방지가 아니라 그냥 청와대에 대한 어떤 공격 방지. 공격이다. 그렇지. 예, 그것만 지금 신경 쓰고 차벽.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저 폴 비릴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비행기와 더불어서 추락도 함께 발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문명화가 비행기와 되면서 함께 뭐가? 추락도 함께 발명된 추락도 거. 함께. 비행기가 없었을 땐 추락도 없었다. 그거 이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미디어 이론가 이제 대표적인 미디어 이론가인데 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문제고, 근데 결국은 사실은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안전이란 요소에다 얼마나 많은 그 우선권을 주느냐 이거죠. 전자공학과는 교양 과정에서 철학 안 배우나? 그래서 지금 문과 이과 통합한다는 거죠. 예. 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춥다. 아예 안 돼. 근데 저희는 이과 출신이라 하면 전자공학도들이 굉장히 화낼 일이고. 예.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위험에 노출된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쩌란 얘기냐는 거죠. 요즘 보면 사실 좀 뭐랄까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즘 운명에 맡기지 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뭐 운명에 맡기고 사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뭐. 아니 세월호가 터졌는데 뭐 지지율이 50%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반은 지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원하는구나. 가끔가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죽은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적 60분 뭐 이런 거 할 때는 꼭 정치적 이슈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PD들이 가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 아닌 안전과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오래 한 문제를 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관심 갖기 어렵고. 토론이 없잖아요 지금 요새는. 토론도 없고.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안전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아 그건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억수로 신경 쓰고 있죠. 그것도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에 의지해야 돼. 우리 삶이. 참. 예. 아까 했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엔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뭘 모르고 있는 거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얘기하고 떠들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알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치적 결정은 안 할 것이다. 왜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갖다 막 억압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그 사람들도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금 뭐 내고 이럴 때 보면 세금 많이 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또 세금 낼 때는 제가 삼인주의자였다가 이게 뭡니까 신자유주의자가 되잖아요. 왜 그럴 때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진보 정당을 한단 말이죠. 진보 정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나보고 세금 더 내라는 얘기라고 결국은 난 기꺼이 내겠다. 그럼 사실 내 경제적 이해와 그 돈 받아가는 게 보수 정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는 생각은 뭐 민중한테 있다 그러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 지표로 보면 내가 민중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전에 자기 계급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계급적 이해에 반대되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 사람들도 빙고. 그 사람들도 뭐 못 살든 많이 배워도 못 배웠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좋다는 건데 그렇지. 뽑는다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년 반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내린 잠정 결론이요. 마키아벨리 이후에 나온 책은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 그 마키아벨리부터 근대적 인간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종합적이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그게 안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제형학이 필요해요. 초한지, 삼국지, 그러니까 열국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왕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무슨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떻게 있느냐. 지금 우리 근대 학문이 안 통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게 근데 근대 학문이 안 통해서 이제 제왕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현실이 어둡긴 하지만 마지막 제왕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또 난 그 말 안 믿어. 춘추 전국 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또 다른 제왕이 또 나타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보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50% 지지율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악하지만 또 그렇게 된 데 열었다고 다른 이유들도 이제 많겠지만 지금 집권이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집권 첫 해에 그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MB 정권 말고는 집권 2년차 이맘때까지는 대체로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2년 차 엉망이었어요 지지율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제 탄핵이라는 이제 독특한 어떤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 대표님도 꽤 흔드셨지. 아니 옆에서 발꿈치 좀 찔렀지. 아니 저 손끝으로 이렇게 건드렸을 뿐. 아니 그 노무현 정권 나도 참 많이 욕을 했는데 그래도 추석 때 저기 그 안동 소주 보내주더라고 멸치랑. 좀 그만 욕하라고 보낸 거야. 요즘에는 지금 청와대는 그전에는 국회의원한테 다 보내주고 진중권 교수와 같은 좀 반정권적 언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줬잖아요. 요새 안 와요 노 대표님? 청와대 선물? 안 오죠. 저도 작년에 뿐만이 아니라 한 번 왔어요. 정의당 현역 의원들한테도 안 와요. 아니 작년에 나는 청와대에서 보낸 선물이 곧 배달된다는 택배 메시지를 받았는데 선물은 안 왔어. 배달사고야.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가져가셨으면 정말 현명한 분이시다. 중간에 누가 체크를 한 거지. 그게 전달이 되면 내가 받기도 안 받기도 굉장히 입장 곤란했는데 안 와버려가지고 다행이다. 그러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 50% 지지율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제왕학으로 갈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근대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의 근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왜 파업하고 지랄이야.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파업할 만하니까 하겠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겠어. 그리고 뭐 그럴 만은 하겠지. 그리고 나도 우리 회사 다니는데 나도 뭐 우리 회사 노조에서 파업할 때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농민들도 나도 양파값 떨어지고 배추값 떨어지고 이러면 여의도에 가가지고 뭐 배추 딴 집어 던지면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 불편하잖아. 이러면서 참을 수가 있죠. 그게. 근데 우리가 보면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그거를 막 정부에서 하는 거 이런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종편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나쁜 사람들 불순분자 막 이렇게. 그 자기가 딱 당하면 자기만 억울한 거야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디에서 송전탑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들어눕는 할머니들이 언제 한번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뭐 울산에서 파업해갖고 뭐 파업으로 인한 뭐 무슨 매출 손실이 생산 차질이 1조 원이다 이런 거 나올 때 왜들 일은 안 하고 데모하고 지랄이야라고 욕 안 했을까? 저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했겠죠. 예, 했겠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근대가 끝까지 가서 뭐 좀 탈근대 혹은 뭐 한계에 봉착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근대가 우리들 시민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제왕학으로 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계몽의 의지를 가지고 계몽이라는 건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다. 그게 이제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 싸가지론도 그 문제거든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싸가지다라는 게 말을 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가르치려 든다는 거야. 이건 싸가지 없는 거거든.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고 세상을 살아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살고 등등 경제 활동을 해도 내가 너 오래 했고 뭐 나는 전쟁도 겪었고 뭐 이러는데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되게 이런 거라는 아니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우리가 성찰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그 과거 경력과 경험을 갖다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뭐 이렇게 우쭐대고 뭐 이러면서 그걸로다가 뭐 모든 걸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따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솔직히 보면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뭘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요즘에 너무 조용히 지내. 그렇지. 계몽을 너무 안 하고 있어 오히려. 네, 그냥 다 포기하고. 무엇이 옳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뭐 그 지금 월성 핵발전소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문제인데. 만나서 앞으로 우리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뭐 외연 확장인이 중도가 어떠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칩거중. 집거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싸가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말을 뭐 참 예쁘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니 같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아니, 그렇죠. 말을 예의 근데 바르게 그거를 뭐 좀 이렇게 더 그걸 무슨 친절하게. 담론화시켜서 논쟁화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배웠는데 니들 건방지다라는 거죠. 나를 계몽시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왜 막 욕하잖아요. 그거. 진지 떤다고. 진지 떠는 게 아니라 진상? 하여튼 그 젊은 애들 용어가 있거든. 재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하여간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그래요. 야, 쟤 뭐라는 거니? 그러니까 옛날 같은 무슨 권위라든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면은 뭐 이거 재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또 젊은 애들 사이에 있다는 가르치려고 거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수가 없다는 거야. 아, 그거는 너무 좀 근데 과장된 저는 좀 거예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사람의 7.5에서 8% 정도가 반지하에 살아요. 그다음에 인천에 5%, 그다음에 경기도는 한 4에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으로 가면 갑자기 0.7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지하에 많이 살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도권이라는 데가 굉장히 살기 좋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싼 주거 지역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근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하고 저소득 지지율이 똑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해줬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이 옛날에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가지고 정말 애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애 많이 아무리 많이 써도 다른 이유로 지지 안 하면 그럼 되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그냥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하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 옳은 생각, 옳은 삶의 방식 이런 걸 나는 가지고 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척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어느 정도 숨 쉬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 충분히 또 충분히 정책을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좁혀서 이렇게 하면은 세모녀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반지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딜리버리가 어떻게 배달할 거냐라는 문제를 보는데 그거를 장소로 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선권을 줄 것이냐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면은 저는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사실 그거 법 만든 것도 그냥 정부가 법을 사건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여성 단체라거나 또는 시민 단체 이런 분께서 많이 노력을 했죠. 아니 근데 그 기초연금 같은 거 만들어들어도 어르신들은 나표 안 찍어줬고 그죠? 예.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만 원 올린다 그러지만 그 사기고 사실은 한 5년 지나가면 원래 법보다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찍을 거라고 담배값 올리고 뭐 하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갑자기 7월 25일 날 이번에 그 돈이 20만 원에다가 또 그 전에 주던 것까지 해가 이번에는 30만 원 돈 나왔어요. 선거는 7월 30일인데 그래서 선거 5일 전에 갑자기 공돈이 3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기분 좋아했죠. 아 생각났다. 그 단말이 뭐냐면 젊은 애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른바 십선비라 그래 이걸. 인터넷 전문 용어입니다. 욕설이. 십선비 선비질 하지 말라는 거죠. 십선비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까 그 했듯이 그 재난자본주의 얘기 전에 그 했잖아요. 결국은 인재라는 게 결국은 계급적 격차가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실제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세월호 가족들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소득층들은 이걸 알아요. 체면은 치죠. 속은 어떤지 몰라도 속은 같이. 표정 관리를 해. 그런데 대개 이제 아주 격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기들이 사실 90년대 초반에 유럽의 극우파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때 뭐 끝까지 가가지고선 그러니까 프랑스 결선 투표에 좌파 우파 갔었는데 우파 극우파 갔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 15% 막 올라갔는데 그때 국민전선하고 르뺑이 나와가지고 르뺑이 나와서 국민전선하고 그 누구야 우파 조스팽은 지고 조스팽은 지고 우파 그 누구야 그 프랑스 시락하고 붙었을 때 좌파들이 전부 시라크를 밀어가지고 맞아. 안 밀 수가 없었죠 그때. 근데 우리나라랑 보니까 차이가
유럽은 극우파가 뭐 지금 일베랑 비슷해요. 근데 보수와 극우파 사이에는 선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있지. 보수 유럽은. 쪽은 극우파가 자기 옆에 앉는 거를 싫어했어요. 자기는 훨씬 점잖고 이렇다라고 보이고 싶어했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분화가 없더라고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이런 거는 조금 특수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점잖하잖아요. 유럽은 좀 더 극렬하게 점잖아했죠. 그래서 그 국회 토론할 때 보니까 그 시락이 나왔는데 구구파랑 너 요즘 하는 게 정책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하얗게 화를 되면서 내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보수 아저씨들이 일베 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일베 두목인지도 몰라. 거의 뭐 아니 우리나라 보수는 우리나라 우파는 한국인이 우파지 다른 나라 가면 극우파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아요. 새누리당은 유럽 가면 극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우파가 드골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드골이야 그 정도면 훌륭하지. 보수지만. 그랬다는 거냐. 자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파지. 근데 진짜 그 말은 멋있더라고요. 그 알제리전 때 네. 사르트르가 알제리를 지지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르트르한테 너 반역자라고 막 그랬더니 드골이 그 사람도 애국자다. 아니 그 사람도 그럼 그 사람도 프랑스이다라고 했죠. 사르트르도 프랑스다. 근데 사실 좌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모욕적인 용어이고 뭐든 그게. 그게 이런 거예요. 제주도가 독립투쟁을 하는데 제주도가 우리 식민지라고 가정해봐요. 예. 제주도에서 탐라국 독립투쟁을 하는데 육지에서 의용군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이 배신자 이러니까 대통령이 있다가 놔둬라 걔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진짜. 빙고. 우파가 그 정도면 선 있어야지. 그럼 나도 우파할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우파겠죠. 아니 좌파 아저씨들이 맨날 저보면 그래요. 너는 부모님이 그렇게 우씨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그러고 사냐. 성을 가지고 나도 있잖아. 비슷해. 나도 유가야. 오나 유나 비슷하잖아. 아, 이름이 시민이잖아요. 나는 그래 그 좌파 쪽에 가깝다. 지읒은 있으니까. 나는 기본으로 노야. 예, 좀 더 나가가지고요. 그 책에서 공영제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공영제인가요, 이게? 어쨌든 배는 사고 이후로 더 위험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세월호로 왔던 그 화물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주 삼다수 있잖아요. 예. 그게 그걸로 왔더라고요. 제일 싸니까. 그다음에 우편물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편지 받거나 뭐 편지 보내는 게 세월호를 통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노선에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목포로 보내서 제주 물류가 비상이에요 지금. 네, 목포로 보내서 목포에서 이렇게 육지로 보내는데 비싸기도 하지만 그 목포 배는 과적이죠 지금 100%. 나눠서 했던 거를 지금 다 그걸 몰리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들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인원으로 보니까 연인원이에요. 350만 명의 한국 국민은 배를 타요 매년. 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라고 할 때 이유는 안 되니까 선사들은 운행 안 하고 싶어하고 이 문제를 지금 풀 방법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1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다 사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 여객 시설이나 항만 시설은 다 정부 거예요. 다 돼 있지. 근데 버스랑 다른 거는 버스는 버스 차고지까지 버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민영화해서 국영화 혹은 뭐 공영제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차고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배는 그 문제가 없어요. 그 딱 자본금만 인수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부채. 거기 배만 있으면 돼. 배는 또 금융으로 돌리면 되니까 자본금 플러스 부채만 하면 딱 인수가 되거든요. 1조 원 정도 돼요. 맥시멈 해봐야.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개별적인 버스 공영제 계산하면 다 1조 5천에서 2천억 2조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 배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해 보면은 세월호 구간부터 논의를 해보자 이거죠. 지금 세월호 구간은 없는데 어떤 회사에 여기 그러면 너네가 입찰 내라. 우리 좋은 놈한테 또 줄게라고 할 게 아니고 이를테면 뭐 인천 뭐 제주도 거기에 이제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가 조금씩 돈을 내고 시민들한테 출자하면은 최소한 이 구간은 시민들이 운영하고 지자체도 운영하는 구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세월호가 그쪽의 자본금이 55억밖에 안 돼요.
55억이면은 서울시나 경기도 내에서 하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 하다 보면은 다른 데도 전환될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워싱턴주도 워싱턴에서 직접 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배도 직접 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비싸서 지금 배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 좋은 생각인데 지금 정부에 얘기해봤자 뭐. 그 정의당의 그것도 아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썼는데 먹통이다. 왜냐하면 그 전 정부가 민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그래 계획도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 인터넷 이래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메일 아무리 보내면 뭐해. 근데 아무리 떠들고 뭐 아니 몇십 일을 단식을 하고 몇백만이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십선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아니 뭐 얘기해도 뭐가 좀 바뀌는 맛이 있어야지 떠드는 게 보람이 아니 있지. 나 싫어 이런 거라도 답이 돌아오면 그래도 대화를 할 그래. 수가 있어요. 왜 싫어? 그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통이니까 이게 전화기 들었는데 띠띠 신호는 가야 말을 할 거 아니야. 예. 근데 전화기가 먹통인데 걷다 대고 떠들면 무슨 맛이야 이게? 이게 사회가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딱 하면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럼 그게 피드백해가지고 궤도 수정을 해나가고 이래야지 제도가 좋아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니까 이거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고장난 배 같아요. 국가 전체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제목이 원래는 4.16으로 잡아졌어요. 책 제목을. 근데 까미의 패스트로 제가 책을 시작했는데 그 패스트의 그 의사할 이유가 패스트가 생겼다는 걸 딱 직관하는 날이 4월 16일이더라고요. 소설 속에 네, 그날이 4월 16일이에요. 근데 부재 내릴 수 없는 배는 부재였거든요. 근데 한국 자체가 지금 내릴 수 없는 배인 것 같더라고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민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민밖에 없어요. 네. 근데 2008년 9년 이후로 조기 유학도 지금 줄고 있고 이민도 줄고 있어요. 근데 이민을 어디로 가? 그것도 문제지. 갈 데 없죠. 요즘 이민 제일 인기 있는 데가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야. 근데 거기 받아주나? 이민 안 받아주잖아요. 거기 옛날에 그 백호주의라 그래가지고 돈 굉장히 좀 있으면 받아. 백호주일이 옛날 얘기고. 이거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받아줘. 돈 호주는 다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뭐 뉴질랜드는 가려면 가죠. 뉴질랜드요? 돈 좀만 있으면 가요. 지금 탈북자도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예. 어기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말씀 중에서 재밌는 우리가 이제 몰랐던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싸서 간 줄 알았더니 싸지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럼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좀 결국은 그 문제잖아요. 그 정부에서 학생들 수학여행 가라고 좀 부추긴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가라고. 근데 그 이유는 그 정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왜냐하면 거기서 뭐 반드시 연안 여객선을 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 대줄 건 없고 그러니까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몰아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배 설령 같은 거 늘려주고 이런 식.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부가 제대로 재정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다음번 대통령 나갔어야 선거 때 되는데. 어떤 후보가 공약하면 되겠다. 연안여객 공영제. 그러니까 결국은 나왔네 답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사실은 부분 공영제인 건 사실이에요. 보조금이 가니까. 그먼데 있는 섬에서 오는 거는 낙도 이런 네, 데들은 네. 국가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그 보조금이 충분치가 않아서 네. 돈 조금 주는 대신에 무조건 운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지금 안 주는 그거를 대신에 그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전 규정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준 거고 거기다 애들을 몰아놓은 거란 말이죠. 아니 우리 이게 배 두 개 중에 합쳐져 가지고 사고가 나버린 정부 거죠. 배 중에 이번에 구조 활동 열심히 했던 어업 지도선이나 예, 예. 또는 전남 섬 지역으로 가면은 그 섬 지역을 순회하는 보건 병원선 있어요. 병원선 있어요. 병원선. 그거 우리 정부 있을 때 두 네. 척인가 해줬는데 그런 거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낙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헌법에 그 신체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뭐 등등 이동권이 기본권으로 헌법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멀리 떨어진 섬에 사는 분들 경우에는 그걸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다 다 맡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약하도록 정의당에서 공약하세요. 아니 그 요번에 제가 쭉 조사하면서 보니까 공영제에 관한 유일한 국회의원 활동은 정진우 의원이 질의하고 뭐 그런 거만 조금 잡히더라고요. 야, 어느 당이죠? 정의당이죠. 일걸요?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흔적이 남는 거는 정진우 의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당이 조그맣고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배 지나간 흔적 같아. 시간 좀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고. 아 그것도 제가 죽으려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만 본다니까. 이게 문제야. 예. 배도 큰 배 지나가면 옆에 있는 배들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근데 작은 배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렇죠.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정리가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거든요. 예.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은 보통 단기 대책, 장기 대책, 그다음에 점검하는 시스템, 예산표 이렇게 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아무 요소가 없더라니까요. 사과했어요. 난 사과문이라는 느낌도 없던데. 울었잖아요. 눈물 있잖아요. 너무 분해서 울 수도 있지. 약간 그게 약간 안구 건조성 눈물이었거든요. 그게 약간 어쨌든 예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다시 내릴 수 한번 없는 배. 내릴 수 없는 배. 그 웅진에서 나왔죠. 지금도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사서 좀 보시고요. 책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제가 낸 책 중에서 제일 안 팔리는 책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다음 달에 일본에서 출간돼요.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쓰다만 배를 타고 가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세요. 참 부럽다. 근데 그 내 책은 사실로- 외국에 번역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근데-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좋은 사실과 그 나쁜 사실이 보여주는 게 좀 우울하네요. 둘 다 왜냐 우울하네.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뭐 사람들 잊어버리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잊어버리자는 안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한 대 칠 기세야.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 참 좀 이 사실 자체도 좀 착잡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석훈 소장님이신가요? 아직 아니죠? 이제는 아니죠? 근데 집에 있으니까요. 예. 애기 아빠라 그러시면 예. 우석훈 박사님. 야옹구 아빠 우석훈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아이들 없는 추석을 맞아야 했던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사 152일째를 맞은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만날 것이며 요청하시는 모든 지역과 부문, 소모임을 찾아가는 국민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힘을 모을 것입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 정치 카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 여러분과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국민 간담회를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6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